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03-286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지명 채권인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기압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 적극 자기압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 상환 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 상환 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등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압 수표, 수표법 제6조 제3항, 자기압 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 상환 청구권, 이하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 역시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이때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기압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 상환 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압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 상환 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기압 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 채권자로서 체납자가 보유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세징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여야 하지만 제38조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1조 제1항 그러한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1조 제2항 이러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압류 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기압 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에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그 자기압 수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 채권자로서는 체납자가 보유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압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졌다거나 이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 양도에 관하여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인 자기압 수표 발행 은행 등이 이득 상환 청구권 양도 및 이에 기한 채무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압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자기압 수표의 교부로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기압 수표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압 수표 발행 은행 등은 이득 상환 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해당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 처분으로서의 채권 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에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해당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24-23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 1.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시기. 손해의 발생 시점.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 투자 원금에서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중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 및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투자 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 미회수금 중 해당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 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 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 환매일 이후로서 수익증권의 잔존 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하는 때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2-280-28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의 분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갑 등이 미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 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229-827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 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 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9. 기술보증기금법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 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 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헌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 보증 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 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 회사의 상환 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셋째,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다 259-743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인 갑이 을의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다가구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고지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차 보증금 총액만을 기재하였는데 이후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결과 을보다 선순위의 임차인들이 갖는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 주택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을이 배당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한 우선 배당 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갑이 다가구 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다 225-138 판결 사건명 대여금 청구의 소 영업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 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영업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영업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2다 279-795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의 규정 취지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5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 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246-60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이하 분양자라 한다.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시공자라 한다.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 이하 제1채무라 한다. 제1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 책임의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 이하 제2채무라 한다. 제2채무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제1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 발생 요건 및 소멸 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269-139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헌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체결 무렵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병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병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위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하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을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병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갑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다 273-206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맞춰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원인 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맞춰진 경우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맞춰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맞춰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 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의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 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의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의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 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의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탄로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 384-65 판결 사건명 보조금 환수 및 재정지원 제외 처분 취소 시외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청소년 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9.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을 처분 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처분에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 539-52 판결 사건명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2.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선정하는 방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 시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간제법 제8조, 제9조.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통한 사업장의 업무 상황 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나 서류 제출 요구 등과 같은 직권 조사 권한이 있고 신문 기일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도 있다. 기간제법 제10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비교 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 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2-62284 판결 사건명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 처분 취소 이혼 당사자 사이에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헌이 기재된 경우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퇴직연금, 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9. 공무원 연금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공무원 연금법 제46조.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에서 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 당사자 사이에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 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 분할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문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 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 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위 특례 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연금, 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58445 판결 사건명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 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 적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입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헌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 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 행위,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 납입 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0-2-37857 판결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의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 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만 납세 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캐나다 소재 을 법인이 합작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 내국 법인인 병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출자 양도 계약에 따라 갑 회사가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병 회사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여 대가로 병 회사의 주식 등을 지급받았고 또한 갑 회사와 을 법인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우선주 약정에 따라 병 회사가 지급한 우선주 감자 대금을 갑 회사가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 배당액으로 부하 법인세 신고 시 법인 주주의 수입 배당금 중 일정액을 입금 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우선주 감자 대금 중 일부를 입금 불산입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위 우선주 감자 대금의 실질은 네트워크 사업 양도 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의 법인세, 가산세 포함 갑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위 우선주 감자 대금은 수입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라 입금 불산입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2-41668 판결 사건명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 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 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원인 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에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 행위에 기초한 과세 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 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가름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 공제 또는 2월 공제 대상인 연구, 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2월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는 2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 규정인 2014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2월 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 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에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 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과 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2-45968 판결 사건명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 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 전적 부심사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극 과세 전적 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4 제4항의 문헌과 체계 과세 전적 부심사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의 문헌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 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 전적 부심사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0도 10180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의 의미 사회적 명예 위 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현자가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 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 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저작물 또는 실현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도 10699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1.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재심 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부수 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 적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도 15393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 1. 9. 근로기준법상 한 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이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 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한 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한 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 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 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9.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한 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 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한 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이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를 연장 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9. 근로기준법은 한 주간 12시간을 한 주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 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의 한 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9.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근로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 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 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제110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을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9.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도 17863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등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 적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 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도 2318 판결 사건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1. 산업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 무효.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 운송 수입금은 운수 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산업금제는 운송 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의 입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 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 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산업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 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 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산업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의미.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당연 퇴직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단체 협약 등에서 당연 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 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 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적극.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류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 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처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 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체 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